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가득한 얼굴을 한 대머리 사내 한 명이 갑자기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직후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와 조롱하며 그의 오른쪽으로 일부러 우회했는데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남자는 남모르게 힘을 모으며 그 어떤 기습 공격에도 대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순간 싸움이 터졌습니다. 그제야 교도관들이 군중을 제지하기 위해 달려들었죠. 하지만 남자는 피를 흘리며 맞은 사람이 바로 교도소 내에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 두목 노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그 남자의 이름이 브록이며 절대로 쉽게 괴롭힐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브록은 그저 평범한 철강 노동자였고 상냥하고 착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잔인하게 농락했습니다. 그날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가 차가운 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인하려고 시도하던 그때 복면을 쓴 낯선 괴한이 갑자기 뒤에서 습격해 그의 얼굴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록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 복면 괴한의 어떤 행동 하나를 간신히 목격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비참하게 숨진 상태였고 경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브록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악명 높은 터미널 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곳은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엄격하게 감시되는 다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브록은 이곳에 들어온 수감자들에게는 돌아갈 길 같은 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가 탄탄한 식스팩 복근과 사나운 문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교도관 코치는 그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고아봇으로 물세례를 받은 후 코치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그를 사정없이 폭행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코치가 미리 준비해둔 베이비 파우더 통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브록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상대방을 찢어발기고 싶었지만 아내의 복수를 위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기에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뜻밖에도 다음 단계가 진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브록은 감방으로 이송되었고 안에 있던 수감자들은 그를 마치 도살당하기를 기다리는 어린 양처럼 바라보았습니다. 한바탕 주먹다짐과 발길질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코치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그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때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은 이미 모두 두들겨 맞아 쓰러져 있었고 브록은 무력하다는 듯 그들이 발을 헛디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시비를 거는 자들이 줄을 지어 찾아왔습니다. 대머리 사내 한 명이 그에게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 두목인 노아까지 그를 기선 제압하려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맹수의 반격이었습니다. 이 일은 브록이 절대 만만하게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모두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도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여성 교도소장에게 오후 티타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치는 이틀밖에 안 된 신입 수감자가 이토록 유명해질 줄은 예상치 못했기에 그를 기선 제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다. 소장은 레이서들과 관련된 그 누구에게도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거든. 여성 교도소장이 뜻밖에도 금발의 하얀 피부 그리고 끝없이 긴 다리를 가진 귀부인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브록에게 방금 맞은 자가 교도소 내 브라더후드의 우두머리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변이 없는 한 그가 브록을 일주일 이상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브록이 3년 전 전설적인 레이서였으며 이후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마침 교도소에서 주최하는 데스레이스에서 최고의 레이서인 프랑켄슈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그는 인기가 매우 높았고 항상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분을 아주 잘 감추어 주었는데요. 그래서 여성 소장은 브록이 프랑켄슈타인으로 위장의 경기를 계속하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록은 단칼에 거절했는데 그는 데스레이스가 무엇인지, 즉 그것이 유일무이하고 공포스러운 생중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레이서는 교도소에 수감된 살인범들입니다. 이 레이스에는 다른 레이싱 대회의 일반적인 규칙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규칙은 살아남아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레이서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을 들이받거나 공격 무기를 사용하거나 경기장 위의 함정을 활용하는 등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5회 연속 우승은 자유를 의미하지만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성 교도소장은 브록에게 프랑켄슈타인이 이미 4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는 단 1승만 더 추가하면 석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곳에서 브라더후드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말은 브록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살아남아야만 아내의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마저도 목숨을 걸 가치가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마지막 한마디는 브록을 완전히 설득했습니다. 이어서 여성 교도소장은 그를 레이싱 정비팀으로 데려갑니다. 사람들이 보통 코치라고 부르는 자가 책임자였죠. 다음 경기들은 건너와 리스트가 함께 완성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브록이 타고 싸우게 될 레이싱카는 5.41 V8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슈퍼차저는 순식간에 850마력과 700파운드의 토크를 폭발시킬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차량 후면에는 250마력의 니트로 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체는 0.75인치 두께의 강철판으로 덮여있죠. 후면 방패판은 6인치라는 놀라운 두께에 달하며 더 두꺼워진 방탄유리와 두 무늬 30중기관총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빨 끝까지 무장한 진정한 퍼포먼스 괴물이었습니다. 이때 코치는 프록에게 절대 이 차를 몰고 탈옥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의 시도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고 프록 역시 자유를 위한 자신의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라이벌들은 절대 만만히 볼 수 없었는데요. 그들 중에는 극도로 변태적인 심리를 가진 데스레이스의 우등생인 14K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6명, 안에서 7명을 살해한 머신건조, 그리고 레이스 트랙 위에서 9명을 살해했으며 바로 프록에게 한바탕 두들겨 맞았던 브라더후드의 두목 노아도 있었습니다. 다른 레이서들 역시 매우 강력했는데 특히 파첸코라 불리는 흑인 남자가 그러했습니다. 바로 그가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프랑켄슈타인을 마지막에 영안실로 보낸 장본인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버스 한 대가 경기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교도소 안의 모든 사람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미녀들 또한 다른 교도소에서 온 중범죄 수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레이서들의 길잡이로서 내비게이션과 탄약 장전 및 기타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프록의 동료 이름은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옆에 앉은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프록 역시 위장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면을 벗은 바로 그 순간 레이스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여성 교도소장은 바로 무대 뒤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3번의 경기를 치러 최종 우승자만이 레이스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매 경기 관객들은 생중계를 보기 위해 $99를 지불해야 했고 시청률이 고수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절대 실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스 트랙 위에서 이때 모든 레이싱카들은 마치 야생마처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속도가 생존 확률을 결정하기 때문이었는데 이때 프록이 선두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파첸코가 가장 먼저 그를 공격했습니다. 비록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했지만 이는 프록으로 하여금 레이스 트랙의 위험성을 깨닫게 만들었고 그 역시 뒤지지 않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의 차량 중량은 여전히 조금 작은 편이었습니다. 이를 본 코치는 프록에게 서둘러 분노를 가라앉히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냉정한 머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차량들이 두 번째 바퀴에 진입하기 전 검과 방패가 활성화되었습니다. 4바퀴가 모두 검 모양의 표식 위에 올라타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프록은 규칙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무기를 활성화한 자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고 순식간에 경기장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단숨에 모든 레이서들은 긴장 상태에 돌입했는데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 교도소장은 스컬 표식도 개방했습니다. 만약 앞차가 이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면 뒷차는 파멸적인 충격을 감당해야만 하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탈출할 기회가 전혀 없게 됩니다. 격렬한 폭발음과 함께 경기장은 더욱 참혹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성적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머지않아 오만한 머신건조는 자신의 거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무기를 활성화한 후 그가 거침없이 앞차를 향해 포격을 퍼붓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뜻밖에도 상대방이 방패 표식을 밟았고 이어서 치명적인 일격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타이어가 폭발하면서 머신건조의 차량은 순식간에 뒤집혀버렸습니다. 뒤따르던 14K가 이 기회를 포착해 거침없이 로켓탄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충격은 머신건조의 차량을 경기장 밖으로 거의 날려버릴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바닥으로 거칠게 추락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머신건조는 차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금 전에 천운에 여전히 가슴을 쓸어내리던 바로 그 순간 뜻밖에도 직후 제어력을 잃은 차량 한 대가 들이닥쳐 그를 다시 한번 받아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머신건조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레이스가 지속됨에 따라 시청률은 4,600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막대한 분은 여성 교도소장을 활짝 웃게 만들었죠. 이때 프록도 마침내 무기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가 막 사격을 하려던 순간 뜻밖에도 기관총이 걸려버리고 맙니다. 이를 본 케이스는 두말할 것 없이 즉시 차량 창문 밖으로 몸을 기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둘 모두를 위해 생존의 기회를 잡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다른 차량에서도 또 한 명의 여성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겨 케이스를 겨냥했는데요. 상황은 순식간에 극도로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브록은 서둘러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들을 완전히 쓰러뜨리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차량은 그림자처럼 바짝 추격해왔고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들었습니다. 중요한 순간 케이스는 마침내 무리를 고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파첸코 역시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자신이 포위당하기 직전임을 직감한 브록은 서둘러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성공적으로 방패 표식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화염병과 연막을 방출하지 못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광경은 코치 역시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프랑켄슈타인도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뒤편의 차량이 브록을 한치의 틈도 없이 바짝 추격했습니다. 중기관총의 총탄 세례 속에 그의 후면 방패판은 뚫리기 직전이었고 코치 역시 그에게
즉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급히 경고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본 브록은 서둘러 케이스에게 화염병의 신관을 제거하라고 말한 뒤 그녀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혔습니다. 케이스는 브록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순간 브록은 조수석 위에 화염병을 올려놓음과 동시에 밖으로 방출해버렸습니다. 결국 그것은 천장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바로 뒤따르던 레이싱카 위로 말이죠. 그 다음 케이스가 정신을 차리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즉시 라이터를 붙잡아 밖으로 던졌습니다. 뒷차들이 반응을 취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거센 불길이 순식간에 차량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파첸코 역시 돌진해왔습니다. 강력한 충돌 속의 상대는 마치 공처럼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마무리 한 방은 케이스와 코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브록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성 교도소장 역시 이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도 이렇게 좋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노아가 브록을 스쳐 지나가며 어떤 손짓을 해보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내가 살해당하던 날 복면을 쓴 괴한이 했던 손짓이 아니었습니까? 이 발견은 갑자기 브록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행히 레이스는 끝이 났고 그는 상처투성이가 된 레이싱카를 몰고 정비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까지는 이제 겨우 1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브록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것이 틀림없이 누군가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는 여성 교도소장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의는 당연히 상대방에 의해 부인당했습니다. 이를 본 브록은 곧바로 레이스에서 하차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이 행동이 여성 교도소장을 격노하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상대방은 부하들에게 그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교도관 코치와 그의 부하들도 자리를 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브록이 자신을 죽이려 들까봐 두렵지 않은 걸까요? 알고 보니 그녀의 손에는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히든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브록의 딸을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냈던 것이었죠. 이 행동은 상대방을 완전히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교도소장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책상 아래의 건너편의 남자를 겨냥한 총안 자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브록은 맞은편의 여자가 자신의 아내의 죽음과 틀림없이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복수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결코 자신의 딸을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정비소로 돌아온 그는 씩씩거리며 조직폭력배 두목 노아를 찾아갔습니다. 한편 뜻밖에도 상대방의 구역에 들어서자마자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 역시 손쓸 도리가 없었는데요. 결국 브록은 철사슬에 목이 단단히 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아도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범인을 마주한 브록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붙잡혀 있었기에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몇 차례 강한 타격을 가한 후 노아는 자신이 브록의 아내를 죽였음을 비웃으며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목숨을 빼앗겠다고 했죠. 이어 그는 렌치를 붙잡아 쥐고 손을 쓰려 했습니다. 그 누구도 브라더후드에 불경하고서 살아남은 자는 없었습니다. 브록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찰나 뜻밖에도 바로 이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동료 리스트가 제때 손을 써서 상대방을 저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브라더후드 조직원들을 완전히 격분시켰습니다. 다음 순간 한 사내가 도망치려던 리스트를 곧바로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은 마침내 브록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사자가 드디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원수를 마주했을 때 그는 조금의 자비도 없이 손을 썼습니다. 두 명의 사내를 손쉽게 처리한 후 이때 노아 역시 돌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록은 그에게 절대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단 몇 수 만에 상대방은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브록은 몇 차례 강력한 주먹을 날린 뒤 그를 곧장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순간 노아는 마침내 공포를 느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아내를 죽인 원수를 마주한 브록은 극도로 분노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를 갈기갈기 찢어발기지 못해 한이 맺힌 상태였습니다. 이때 노아는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둘러 목숨을 구걸하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과연 배후에 있는 자는 전부 여성 교도소장이었습니다. 자신과 그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목적은 이 전설적인 레이서를 교도소로 끌어들여 프랑켄슈타인을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참하게 구걸하는 노아를 마주하고도 브록은 손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뜻밖에도 코치가 제때 나타나 그들을 저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브록은 무력하게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둘째 날 경기 시간이 되었고 브록은 다시 프랑켄슈타인으로 위장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의 목적은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가 다시 고의로 죽음을 자초하며 도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브록은 매우 침착했으며 뜻밖에도 적색등이 켜진 바로 그 순간 그가 도리어 가장 마지막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때 코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브록 자신만이 어떤 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이 결코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케이스에게 그녀가 프랑켄슈타인을 죽인 것이 맞는지 추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레이스가 끝난 후
그는 화염병 제어 장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발견했고 이전에 프랑켄슈타인 역시 이 결함으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가 애써 부인하려 하자 브록은 거침없이 조수석 방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케이스는 상대방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는 자신이 틀림없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별다른 도리가 없었기에 그녀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모든 것은 전부 여성 교도소장의 지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누구도 레이스 경기장을 살아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경기에서 승리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른바 조건은 그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특별 사면령을 얻기 위해 케이스는 브록이 승리하는 것을 막으라는 여성 교도소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브록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즉시 니트로를 방출하자 레이싱카 역시 순식간에 극한까지 속도를 높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따라잡았습니다. 그는 반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음모와 원수들을 부셔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자는 바로 조직폭력배 두목 노아였습니다. 추격전 끝에 브록은 마침내 두 번째 바퀴에서 상대방을 따라잡았습니다. 이 행동은 코치와 다른 사람들을 매우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때 브록이 레이스에서 우승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노아 역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즉시 그는 우세를 점하고 브록을 향해 정면으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상대방이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뜻밖에도 다음 순간 브록은 곧바로 차머리를 돌렸고 이어서 노아의 레이싱카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거침없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고 화력이 최대로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차량이 방어력이 더 우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두려움을 느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경기 방식은 명백히 자살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브록이 사실 진작부터 치밀하게 계산해 두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방어를 확보한 후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즉시 차머리를 돌렸고 이어서 서둘러 연막탄을 방출했습니다. 즉시 엄청난 양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는 노아 역시 순식간에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돌기둥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레이싱카는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다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를 본 브록은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섰고 다른 레이싱카들이 자신의 곁을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부상을 입은 노아가 차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브록은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경기장 위에서 곧바로 차를 후진시켰고 차 문을 열어 노아를 정면으로 받아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다시 프랑켄슈타인 역할을 하며 레이싱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여성 교도소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이 광경은 카메라를 통해 상대방에게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그녀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여성 교도소장은 전함을 출동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거대한 강철 요새는 나타나자마자 빠르게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거물이 빠르게 자신의 이빨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레이싱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등장은 순식간에 경기장 전체를 지옥과도 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물의 강력한 화력 아래 여러 대의 레이싱카들이 빠르게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레이서들이 한 명씩 게임에서 탈락하면서 경기장 전체도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때 브록 역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코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상대방은 그저 시청률이 오른 후에 여성 교도소장이 멈추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착각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거물은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반대로 더욱 미친 듯이 모든 레이싱카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야말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그저 살아있는 먹잇감처럼 미친 듯이 수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련된 운전 기술을 가진 14K조차도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물이 그를 성공적으로 붙잡은 후 그것은 포신을 곧장 그에게로 겨누었습니다. 이때 14K가 몸부림치며 빠져나가려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다음 순간 포탄 한 발이 곧바로 그를 산산조각 내며 날려버렸습니다. 이 순간에 이르러 전체 경기장에는 오직 브록과 파첸코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교도소장은 여전히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브록은 코치를 통해 서둘러 파첸코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오직 두 사람이 함께해야만 한 줄기 생존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도달한 후 그들은 차례로 거물의 양측으로 향했습니다. 이 도발적인 행동은 상대방이 더욱 미친 듯이 포격을 퍼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 그들은 그저 빗발치는 총탄과 폭탄을 무릅쓰고 빠르게 앞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공적으로 거물의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두 바퀴를 이용해 그것의 머리 부분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순간 거대한 관성에 의해 거물의 머리는 장애물에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순식간에 차체는 해체되며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에서 연이어 울려 퍼지는 폭발음과 함께 브록과 파첸코는 성공적으로 살아남았고 이는 완전히 여성 교도소장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승리한 영웅들처럼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브록은 당연하게도 모든 일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 교도소장이 절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가면 뒤에 살아있는 프랑켄슈타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역시 파첸코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5경기에서 승리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브록은 결국 자신이 사실 프랑켄슈타인의 대역이라는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누구도 이곳을 살아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교도소장은 모든 수감자들과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프랑켄슈타인이 이곳을 떠나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코치는 몰래 상대방의 차량 밑에 폭탄 한 발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딴 섬에서 그는 과연 살아남아 떠날 기회가 있을까요? 세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관객들은 낮의 퍼포먼스에 완전히 불타올랐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심지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7천만 명이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브록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성 교도소장은 그에게 이미 서명된 석방 명령서도 건넸습니다. 브록은 당연히 상대방이 오직 시청률만을 위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사실 진작부터 대담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완벽하게 무장한 두 대의 레이싱카가 경기장 위로 질주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브록은 명백히 검 표식을 밟았음에도 무기를 활성화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파첸코는 그 직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이어서 예상대로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브록은 그 어떤 표식을 밟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명백히 여성 교도소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와 코치는 당연히 브록이 경기장 위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보기에는 파첸코가 미친 듯이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와 브록이 연극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이 바로 두 사람이 진작부터 의논해 두었던 돌파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파첸코는 서둘러 상대방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앞쪽을 향해 로켓탄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은 벽에 부딪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브록 역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곧장 돌진해 지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방금 전의 벽은 폭발로 인해 커다란 구멍이 뚫린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차례로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연히 코치와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여성 교도소장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상대방이 탈옥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녀는 분노하며 이 수치스러운 생중계를 즉시 꺼버렸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교도관들을 파견해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브록의 레이싱카를 직접 폭파해버리려 했으나 자신이 원격 제어기 버튼을 누른 바로 그 순간 아무런 반응도 없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광경은 그녀를 화가 나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 교도소장의 음모는 진작부터 코치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각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케이스 역시 자신들이 교도소를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뒤편의 경찰차들 또한 한치의 틈도 없이 바짝 추격해왔습니다. 탈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였습니다. 이를 본 브록은 즉시 레이싱카 후면에 방호판을 떨어뜨렸습니다. 과연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경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앞차의 폭발과 함께 뒷차 역시 강제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는 섬을 떠나기 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두 대의 차량에 쏟아지는 총탄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들은 철문을 부수고 돌진해 지나갔으나 이때 도리어 두 대의 헬리콥터가 추격해왔습니다. 명백히 이는 매우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별다른 도리가 없었기에 그들은 다음 교차로에서 각자 따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여성 교도소장은 두 대의 헬리콥터 모두에게 브록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화를 도저히 참아 넘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케이스는 자신들이 상대방을 따돌릴 수 없음을 보고 브록에게 자리를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특별사면령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한 은신처에 다다랐을 때 브록은 기회를 틈타 차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에 탄 교도관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레이싱카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실 케이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차량을 차단해냈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른바 프랑켄슈타인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고 여전히 생각했습니다. 뜻밖에도 브록과 파첸코는 진작에 항구를 떠나는 화물 열차에 올라탄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성 교도소장 또한 자신의 승리에 자만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처럼 막대한 시청률이 그들에게 매우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코치 역시 상사가 보내온 축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뜻밖에도 이것은 도리어 목숨을 요구하는 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교도소장이 상자를 여는 바로 그 순간 밖에 있던 코치도 원격 제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폭발과 함께 재와 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게임을 사랑합니다. 영화의 끝에서 브록과 파첸코는 탈출하여 멕시코의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결국 케이스 역시 석방되었고 브록은 자신의 딸을 찾아 이곳에서 그녀를 매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상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영화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